12척의 배, 60조 원의 계약, 단 28일의 시간. 캐나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해양 위기가 닥쳤습니다. 북극 항로 개방과 함께 러시아는 핵잠수함을 바로 눈앞까지 전진 배치했고, 중국은 거대한 함대를 몰고 캐나다 해역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캐나다는 누구의 기술을 믿고 북극을 지킬 것인가? 라는 국가 존망이 걸린 선택 앞에 섰습니다. 세계 해양 기술 최강국들이 몰려든 수주전 그 한가운데에 전혀 예상치 못한 다크호스,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조롱 속에서도 한국은 한 걸음씩 경쟁국들을 탈락시켰고, 마지막 28일 모든 것을 뒤집는 결정을 내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제 이름은 조나단 프레이저예요. 30년 동안 캐나다 해군에서 복무했었습니다. 잠수함을 지휘했고 승무원들을 이끌고 폭풍을 헤쳐나갔으며 북극 얼음 밑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항해했었어요. 모든 걸 다 봤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2025년 2월에 어느 추운 아침이 저를 틀렸다는 걸 증명했어요. 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입에서 나오는 숨이 바로 작은 얼음 결정이 될 정도로 추운 그런 날씨였죠. 저는 해군 본부 사무실에서 쓴 커피를 마시며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가 찢어질 듯한 경보음이 조용한 아침을 깨뜨렸어요. 이건 일상적인 훈련용 경보가 아니었어요. 그 소리를 바로 알 수 있었죠. 코드 레드. 코드 레드는 한 가지를 의미했어요.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모자를 집어들고 작전센터로 뛰어갔습니다. 방 앞쪽에 있는 큰 스크린에는 지도와 움직이는 기호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방 안은 긴장한 목소리들과 키보드 소리로 웅성거리고 있었죠. 작고 빨간 점 하나가 우리 북쪽 바다 쪽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었어요. 저게 뭐죠? 제가 물었어요. 창백하고 눈이 커진 작전 담당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중국 핵잠수함입니다. 함장님. 영구 사형이에요. 캐나다 북극군도 바로 근처에 있어요. 잠시 동안 저는 그 빨간 점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그 점이 화면을 뚫고 구멍을 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속이 확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잠수함들은 어디 있죠? 장교가 머뭇거렸어요. 바닥을 한번 쳐다본 후에야 마침내 말했어요.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 모두 정비 중이거나 태평양에서 훈련 중입니다. 저희가 대응할 수 없어요. 함장님. 그 말이 저를 한 대 친 것 같았어요.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잠시 눈을 감고 분노를 억누르려고 했었죠. 그 장교 잘못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 잠수함들이 낡았거든요. 1990년대에 만들어진 거였어요. 설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도 속도나 지구력, 은밀성에서 중국의 최신 핵잠수함을 따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 게 쉬웠던 건 아니었어요. 그때 방 반대편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는데 더 나쁜 소식을 알리는 톤이었어요. 함장님, 러시아 해군이 북극 동쪽에서 잠수함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야생급 핵잠수함 2척이 발견됐어요. 제가 그쪽으로 고개를 휙 돌렸어요. 언제요? 10분 전입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아침 사이에 우리 지도에는 악몽 같은 상황이 펼쳐진 거였어요. 서쪽에서는 중국 핵잠수함이 밀고 들어오고 동쪽에서는 러시아 핵잠수함 2척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보호해야 할 캐나다의 긴 북극 국경이 갑자기 거대한 열린 문처럼 느껴졌어요. 우리에겐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은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무게 같았어요. 단순히 잠수함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메시지였죠. 우리 적들이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방금 알아버린 거였어요. 며칠 후 총리와 국방장관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고위 해군 장교들, 국방 전문가들, 정부 자문관들이 모두 회의실에 빼곡히 몰려들었어요. 장관이 일어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30년 된 잠수함을 계속 떼어가며 최선을 바랄 순 없어요. 새 잠수함이 필요해요. 세계 최고의 것으로요. 그리고 빨리 필요해요. 그녀가 밝힌 계획은 엄청난 규모였어요. 캐나다는 2030년까지 12척의 최신 잠수함을 구매하기 위해 60조 원 대략 600억 캐나다 달러를 쓸 예정이었어요. 방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이게 얼마나 큰 결정인지 계산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요구사항들은요. 제가 경력에서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고 28일 동안 물속에 머물기. 특히 얼음으로 덮인 추운 북극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400m까지 잠수하기 CN타워보다도 깊은 거예요.
완전히 조용하게 있기 최고의 소나로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해야 해요. 10명 이하의 승무원으로만 운용하기. 이건 극도의 자동화와 효율성을 의미했어요. 이런 건 그냥 있으면 좋은 기능이 아니었어요. 북극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건들이었죠. 경쟁업체 명단이 나왔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들을 보는 건 놀랍지 않았어요. 독일, 프랑스, 일본, 그리고 스웨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일본에 베팅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정밀공학과 신뢰성으로 유명했었거든요. 그들의 잠수함은 세밀하게 조정된 스포츠카 같았어요. 강력하고 조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거였죠. 분명히 우리 요구를 만족시킬 방법을 찾을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그런데 딱 한 달 후에 천둥처럼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일본이 포기했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공개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인정했어요. 특히 혹독한 북극 조건에서의 28일 수중 지구력 말이에요. 그 소식이 해군 전체에 오한을 보냈어요. 일본도 할 수 없다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북극은 무자비해요. 강철도 얼려버릴 수 있는 기온이에요. 천체를 으깨버릴 수 있는 움직이는 얼음이에요. 떠다니는 빙산들로 가득한 짠 바닷물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군데의 핵잠수함들이 그 바다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임무는 단순히 지켜보는 게 아니었어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들과 맞서거나 또는 막을 수 있다는 걸 그들이 알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의 낡은 함대는 산산조각이고 최고의 잠수함 건조업체들마저 도전에서 물러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불가능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저 어딘가에는 답을 가진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문제는 과연 제때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였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완벽한 잠수함을 찾는 여행이 저를 세계 곳곳으로 데려갈 거였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과소평가했던 나라의 손에 맡겨지게 될 거였죠. 처음에는 저도 믿지 않았던 나라였지만 곧 제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건 화면에 떠오른 그 하나의 빨간 점에서 시작됐어요. 일본이 경쟁에서 탈락했을 때 해군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일본이 확실한 승자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경쟁에 큰 빈 공간이 생겨버린 거였어요. 다음 날 최종 후보자 명단이 나왔어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그리고 한국. 종이에서 한국을 본 순간 얼굴에 스며드는 비웃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빠른 자동차, 세련된 스마트폰, 첨단 TV를 만드는 나라였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테이블 주변에서 몇 명이 킥킥거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왜 리스트에 있는 거죠? 한 장교가 고개를 저으며 물었어요. 그냥 숫자 맞추려고 넣은 거죠. 다른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어요. 저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사실 저도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평가팀의 일원으로서 제 일은 성급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었어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말이에요. 제 일은 모든 제안서를 꼼꼼히 읽고 세부 사항을 비교하고 공정하게 점수를 매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금 마지못해 대한민국 KSS-3 잠수함이라고 표시된 두꺼운 폴더를 집어들었어요. 종이가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어요. 제 상상일 수도 있지만 마치 폴더 자체가 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낮은 기대로 폴더를 열었어요.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펜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수중 28일 우리가 요구사항에서 요구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최대 수심 400m 일본 한계의 2배였어요. 승무원 48명 높은 수준의 자동화로만 가능한 거였어요. AIP 시스템 단순히 조용한 게 아니라 거의 탐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눈을 깜빡이고 다시 읽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건 맞을 수가 없어. 더 많은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도면들은 깔끔하고 정확했어요. 테스트 결과들은 상세했어요. 숫자들이 우리가 요구한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그래도 머릿속에 목소리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아마 과장된 것 같아. 다들 종이 위에서는 완벽해 보이려고 하잖아. 어쨌든 일본은 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었거든요. 일본 말이에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을 가진 나라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분야에서 별로 들어본 적 없는 한국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말이 안 되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계속 그 생각을 되돌리고 있었어요. 북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예요. 두꺼운 얼음이에요. 금속도 얼려버릴 수 있는 기온이에요. 갑자기 나타나는 폭풍이에요. 최고의 잠수함들도 거기서 20일을 버티기 힘들어 했거든요. 한국이 정말로 일본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알아낼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권고안을 제출했어요. 한국팀을 오타와로 초청해서 기술 브리핑을 받자는 거였어요. 만약 그들이 허풍을 떨고 있다면 직접 만나서 알아낼 수 있을 거였어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길 수도 있었죠. 일주일 후, 그들이 도착했어요. 그들이 들어올 때 저는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그들이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였어요. 경험이 없는 젊음이 아니라 날카롭고 활기차고 집중된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각자 슬림한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팀 리더가 정중한 인사와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현대중공업 특수선박사업부의 김성훈입니다. KSS-3 잠수함을 발표하러 왔어요. 그의 영어는 명확했고 거의 완벽했어요. 나머지 팀원들은 그의 뒤에 서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프로젝터가 켜졌을 때 저는 기술 전문 용어로 가득 찬 길고 지루한 슬라이드들을 예상했었어요. 대신에 다른 것을 봤어요.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들도 쉽게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고 직접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슬라이드들을 말이에요. 그들은 메탄올 계질 연료 전지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액체 메탄올을 배 안에서 수소로 바꾸고 그것을 연료 전지에 공급해서 몇 주 동안 조용히 잠수함을 운행시키는지 말이에요. 거대하고 위험한 수소 탱크를 실을 필요도 없었어요. 공기를 위해 계속 수면으로 떠오를 필요도 없었고요.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건 단순한 추측이나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실제 테스트 결과, 시험 중 찍은 사진들, 시스템이 작동하는 비디오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폴더를 연 이후로 품고 있던 질문을 했어요. 왜 이걸 세계에 이전에 보여주지 않으셨나요? 김 씨가 잠시 멈춘 다음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미소 지었어요. 오만하지 않았지만 침착했어요. 마치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 같았어요. 세계를 감동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우리 해군을 위해 만든 거였어요. 우수함은 그냥 결과였을 뿐이에요. 그가 말하는 방식에서 뭔가가 제 마음에 남았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단순한 진실이었어요. 그들은 필요해서 만들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건 작동해야만 한다는 뜻이었죠. 처음으로 저는 한국의 조용한 자신감에 대해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들은 게임을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지킬 수 없는 큰 약속을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미 스스로에게 증명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러 온 거였어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알았어요. 이건 흥미로울 거라는 걸 말이에요.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는 실제보다 짧게 느껴졌어요. 아마 KSS-3가 그 모든 주장들에 부응할 수 있을지 계속 궁금해했기 때문일 거예요. 착륙했을 때 검은색 해군 버스가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깔끔한 제복을 입은 한국 장교 2명이 정중한 인사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부산 해군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미소는 침착하면서도 거의 자신감이 넘쳤어요. 기지까지 가는 길은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도시를 지켜봤어요. 바쁜 거리들, 높은 아파트 건물들, 이른 아침 바다로 나가는 어선들을 말이에요. 그런데 기지 정문을 통과했을 때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곳은 엄청났어요. 넓은 콘크리트 부두가 팔처럼 물속으로 뻗어 있었어요. 전체 지역이 완벽했어요. 쓰레기 하나, 심지어 제자리에 있지 않은 밧줄 하나도 없었어요. 어디를 봐도 사람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장비를 점검하고 보급품을 싣고 금속 표면이 빛날 때까지 닦고 있었죠. 이건 작은 규모의 작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그녀를 봤어요. KSS-3 잠수함을 말이에요. 그녀는 부두 옆에 거대한 검은 상어처럼 어둡고 매끈하게 쉬고 있었어요. 선체 표면이 아침 햇살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가 봤던 일부 잠수함들처럼 지나치게 크거나 둔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에 우아함이 있었어요. 마치 모든 선과 곡선이 목적을 가지고 그려진 것 같았어요. 우리는 부두를 따라 그녀에게 걸어갔어요. 제 부츠가 콘크리트에서 메아리 쳤고 그녀의 크기를 받아들이려고 걸음을 늦추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가까이 갈수록 중요한 누군가를 만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처음 느낀 건 고요함이었어요. 조용한 게 아니라 무음이었어요. 정박 중일 때도 대부분의 잠수함은 끊임없는 배경음을 만들어냈거든요. 공기 시스템, 펌프, 전자기기들 말이에요. KSS-3는 방음실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소음계 수치를 봤는데 0.2데시벨이었어요. 그건 바다 자체의 자연스러운 소리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어요. 승무원 거주 공간도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3단으로 쌓인 비좁은 침대 대신에 싱글 침대가 있는 작은 개인 방들이 있었어요. 각자 개인 수납 공간과 심지어 작은 책상도 있었어요. 깨끗한 샤워실, 작은 체육관, 영화를 볼 수 있는 큰 스크린이 있는 휴게실도 있었고요. 이거 편안하네요. 제 캐나다 동료 중 한 명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저도 동감이었어요. 잠수함에서 편안함은 사치에 관한 게 아니에요. 생존에 관한 거거든요. 승무원이 편안할수록 지치지 않고 더 오래 작업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는 조타실에 도착했어요. 밝고 현대적이고 놀랍도록 넓었어요. 거대한 터치스크린 3개가 앞쪽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한 명의 장교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도 항법, 소나, 무기 조종, 통신 사이를 전환할 수 있었어요. 복잡한 패널도 구식 다이얼도 없었어요. 그냥 매끄럽고 깔끔한 기술만 있었을 뿐이에요. 72시간 실시간 테스트가 다음날 아침에 시작됐어요. 24시간 모든 게 시계처럼 돌아갔어요. AI 피대기 비의존 추진 시스템이 진동의 기미도 없이 잠수함에 전력을 공급했어요. 승무원들은 업무 사이를 쉽게 이동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안정적이었어요. 휴식 시간의 일부가 조용히 대화하고 심지어 웃는 것도 봤어요. 그들이 수백 미터 수중에 있다고 짐작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육지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삽심 6시간 모의 비상상황 사구역 침수였어요. 경보가 울렸고 저는 긴장하며 혼란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3초 안에 자동 문들이 그 지역을 차단했고 펌프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으며 잠수함은 완벽하게 균형을 유지했어요. 승무원들은 자리를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패널을 확인하고 상황이 통제되었다고 확인했을 뿐이에요. 48시간 또 다른 테스트 화재 시나리오였어요. 연기 감지기가 작동하는 순간 그 구역의 산소가 자동으로 차단됐어요. 특수 노즐들이 화재 진압 화학물질에 미세한 안개를 뿌렸고 몇 초 만에 공기가 다시 맑아졌어요. 당황도 없었어요. 소리 지르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매끄럽고 자동적인 반응뿐이었어요. 60시간 우리는 200km 떨어진 적 잠수함을 모의했어요. KSS-3의 소나가 즉시 목표물을 포착했어요. 12시간 연속으로 목표물이 우리를 따돌려고 했지만 KSS-3는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모든 회전, 모든 깊이 변화에서 그녀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게 그들과 함께했어요. 72시간 마지막 스트레스 테스트였어요. 우리는 모든 비필수 시스템을 차단하고 AIP와 생명 유지 장치만으로 운행했어요. 저는 조명이 어두워지고 공기가 무거워질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정상으로 유지됐어요. 승무원들은 그냥 또 다른 교대 근무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마침내 수면으로 떠올랐을 때 햇빛이 제 눈에 닿았지만 제 생각은 여전히 물 깊은 곳에 있었어요. 이건 그냥 좋은 잠수함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종이 위의 숫자들을 충족시키는 것만도 아니었어요. 한국이 약속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상이었어요. 부두로 내려설 때 저는 KSS-3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다봤어요. 그녀는 마치 바다 자체에 속한 것처럼 물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제가 한때 과소평가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건 조용히 특별한 무언가를 만든 나라였어요. 북극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무언가를 말이에요.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는 실제보다 짧게 느껴졌어요. 아마 KSS-3가 그 모든 주장들에 부응할 수 있을지 계속 궁금해했기 때문일 거예요. 착륙했을 때 검은색 해군 버스가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깔끔한 제복을 입은 한국 장교 2명이 정중한 인사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부산 해군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미소는 침착하면서도 거의 자신감이 넘쳤어요. 기지까지 가는 길은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도시를 지켜봤어요. 바쁜 거리들, 높은 아파트 건물들, 이른 아침 바다로 나가는 어선들을 말이에요. 그런데 기지 정문을 통과했을 때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곳은 엄청났어요. 넓은 콘크리트 부두가 팔처럼 물속으로 뻗어 있었어요. 전체 지역이 완벽했어요. 쓰레기 하나, 심지어 제자리에 있지 않은 밧줄 하나도 없었어요. 어디를 봐도 사람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장비를 점검하고 보급품을 싣고 금속 표면이 빛날 때까지 닦고 있었죠. 이건 작은 규모의 작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그녀를 봤어요. KSS-3 잠수함을 말이에요. 그녀는 부두 옆에 거대한 검은 상어처럼 어둡고 매끈하게 쉬고 있었어요. 선체 표면이 아침 햇살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가 봤던 일부 잠수함들처럼 지나치게 크거나 둔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에 우아함이 있었어요. 마치 모든 선과 곡선이 목적을 가지고 그려진 것 같았어요. 우리는 부두를 따라 그녀에게 걸어갔어요. 제 부츠가 콘크리트에서 메아리 쳤고 그녀의 크기를 받아들이려고 걸음을 늦추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가까이 갈수록 중요한 누군가를 만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처음 느낀 건 고요함이었어요. 조용한 게 아니라 무음이었어요. 정박 중일 때도 대부분의 잠수함은 끊임없는 배경음을 만들어냈거든요. 공기 시스템, 펌프, 전자기기들 말이에요. KSS-3는 방음실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소음계 수치를 봤는데 0.2데시벨이었어요. 그건 바다 자체의 자연스러운 소리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어요. 승무원 거주 공간도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3단으로 쌓인 비좁은 침대 대신에 싱글 침대가 있는 작은 개인 방들이 있었어요. 각자 개인 수납 공간과 심지어 작은 책상도 있었어요. 깨끗한 샤워실, 작은 체육관, 영화를 볼 수 있는 큰 스크린이 있는 휴게실도 있었고요. 이거 편안하네요. 제 캐나다 동료 중 한 명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저도 동감이었어요. 잠수함에서 편안함은 사치에 관한 게 아니에요. 생존에 관한 거거든요. 승무원이 편안할수록 지치지 않고 더 오래 작업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는 조타실에 도착했어요. 밝고 현대적이고 놀랍도록 넓었어요. 거대한 터치스크린 3개가 앞쪽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한 명의 장교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도 항법, 소나, 무기 조종, 통신 사이를 전환할 수 있었어요. 복잡한 패널도, 구식 다이얼도 없었어요. 그냥 매끄럽고 깔끔한 기술만 있었을 뿐이에요. 72시간 실시간 테스트가 다음날 아침에 시작됐어요. 24시간 모든 게 시계처럼 돌아갔어요. AI 피대기 비의존 추진 시스템이 진동의 기미도 없이 잠수함에 전력을 공급했어요. 승무원들은 업무 사이를 쉽게 이동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안정적이었어요. 휴식 시간의 일부가 조용히 대화하고 심지어 웃는 것도 봤어요. 그들이 수백 미터 수중에 있다고 짐작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육지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36시간 모의 비상상황 사구역 침수였어요. 경보가 울렸고 저는 긴장하며 혼란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3초 안에 자동 문들이 그 지역을 차단했고 펌프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으며 잠수함은 완벽하게 균형을 유지했어요. 승무원들은 자리를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패널을 확인하고 상황이 통제되었다고 확인했을 뿐이에요. 48시간 또 다른 테스트 화재 시나리오였어요. 연기 감지기가 작동하는 순간 그 구역의 산소가 자동으로 차단됐어요. 특수 노즐들이 화재 진압 화학물질에 미세한 안개를 뿌렸고 몇 초 만에 공기가 다시 맑아졌어요. 당황도 없었어요. 소리 지르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매끄럽고 자동적인 반응뿐이었어요. 60시간 우리는 200km 떨어진 적 잠수함을 모의했어요. KSS-3의 소나가 즉시 목표물을 포착했어요. 12시간 연속으로 목표물이 우리를 따돌려고 했지만 KSS-3는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모든 회전, 모든 깊이 변화에서 그녀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게 그들과 함께했어요. 72시간 마지막 스트레스 테스트였어요. 우리는 모든 비필수 시스템을 차단하고
AIP와 생명 유지 장치만으로 운행했어요. 저는 조명이 어두워지고 공기가 무거워질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정상으로 유지됐어요. 승무원들은 그냥 또 다른 교대 근무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마침내 수면으로 떠올랐을 때 햇빛이 제 눈에 닿았지만 제 생각은 여전히 물 깊은 곳에 있었어요. 이건 그냥 좋은 잠수함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종이 위의 숫자들을 충족시키는 것만도 아니었어요. 한국이 약속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상이었어요. 부두로 내려설 때 저는 KSS-3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다봤어요. 그녀는 마치 바다 자체에 속한 것처럼 물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제가 한때 과소평가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건 조용히 특별한 무언가를 만든 나라였어요. 북극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무언가를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